보도가 나왔죠. 최근에 이제 그 주일미군 관련된 그 뉴스인데 오늘 이 주일미군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한미군에서 또 복무를 할 수 없고 군사 문제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뭐 이런 종교 문제, 기독교 문제, 뭐 뉴에이지 문제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냥 관심을 가지고서 그냥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은 여러분 어떤 독자가 이거를 궁금해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내용, 제가 주로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알려야겠다라는 거, 제가 궁금한 거를 갖다 방송을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뭐 분들한테는 방송 내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TV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TV만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예인들 해외로 놀러 가서 놀고 있는 거 또는 연예인들 먹방 먹는 것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텔레비를 잠깐 봤는데 해외여행 가서 노는 거 그리고 먹는 거 요 두 가지 위주로 지금 주말 방송이 짜여져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영방송이요. NHK라고 그러죠. 공영방송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NHK가 있는데 일본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뉴스를 틀어줄 때 국내 뉴스보다 해외 뉴스의 분량이 더 많습니다. 일본이 뭐 뉴스가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일본 국내 뉴스가? 세상 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국민들한테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에서 국제뉴스를 많이 틀어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영방송이 가장 먼저 맛이 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 책을 안 읽잖아요. 책 안 읽고 뭐 봅니까? 텔레비 보지 않습니까? 텔레비 보다 보니까 그거에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뇌당해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부분이. 안 그래요,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교회를 가면은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던 교회는 그 목사님이 본인이 주중에 봤던 드라마 가지고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그런 사람들 꽤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짧게 잡아 5년, 길게 잡아 10년 이내에 중국이 이제 그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본의 안보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MD죠. MD의 일종입니다. BMD는 발리스틱 미사일 디펜스라고 해가지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일본의 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일본의 해군 제독이죠. 별 3개짜리 해군 제독이 쓴 책이었습니다. 제가 일본 갔을 때 이걸 일본 분한테 받았습니다. 가네다상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분 아마 70대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자가 직접 김필재 전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인을 해서 저한테 줬었고 이분을 만나서 이제 안보 얘기 관련해서 제가 일본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그 기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언론인들하고 10년 후에 한국이 어떻게 변할 거다 뭐 이런 거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방송은 저를 부르지 않죠 이미. 그래서 저는 이미 시골에 와가지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게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어디 뭐 중앙 정계 이런 데 나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핵무기 관련해가지고 3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을 제가 알아요. 그 2분은 지금 조용히 살고 계세요. 강원도 두메산골 가가지고 대령 출신이고 미국에서 이제 핵공학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잘 압니다. 그런 분들 지금 다 시골에 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만 뭐 하다 조금만 슬퍼도 막 울고불고 난리치잖아요. 우리나라 앵커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앵커들이 절대 울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출연진들은 울어도. 저는 앵커가 우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왜냐하면 방송 나가서 여러 번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아니 왜 울어? 앵커가 사실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울더라고요. 우리나라 앵커들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바뀌었는데 3.11 대진 이후로 왜냐면 너무 로봇처럼 지금 지진이 났으니까 빨리 피신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니까 이제는 좀 높낮이를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서 이제 재난이 나면은 NHK 기자들이 그 정도 바뀐 거예요. 그 정도. 그러니까 사회에서 통용이 되는 것이 있고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 정상의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연예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없이 막 가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뒤에 있는 까미처럼 세상 풍파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저것도 뭐라 그럴까요? 저 동물의 내공입니다. 동물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들겨 맞아야 될 때는 맞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일 수도 있어요. 한번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동아시아의 안보 지형이 급변을 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파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거론되고 있는 군사 작전 구상이 있습니다. 그게 원시어터 작전 구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맞물려서 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특히 한국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고 이게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왼편에 있는 이 인물은 피트 헤그세스라고 해서 이번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 선출된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입니다. 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의 방위대학교,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해가지고 육군에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육상자위대에서 장교로 근무하고 나왔다가 고이즈미 시절에 이제 40대 초에 최연소 일본의 그 방위상이 된 사람입니다. 방위상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국방장관 비슷하죠. 똑똑한 사람입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정치인 집안이고 지난 3월 달에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 원시어터 구상이 뭐냐? 3월 30일에 올해 일본을 방문했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했던 일본 방위상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게 바로 원시어터 구상입니다. 시어터라는 거는 이제 전구를 얘기합니다. 전쟁 구역이라고 그러죠. 워티어터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제 원래는. 그래서 이 일본 언론 최근에 이제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이때 나카타니 방위상이요. 그래서 이때 나카타니 방위상이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서 회담을 가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본은 원시어터 구상을 가지고 있고 일본, 미국, 호주,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시어터로 설정해서 제휴를 강화해 나가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환영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시어터는 뭐냐면요. 이 군사용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통합 전구를 얘기합니다. 또는 우리말로 하면 작전 지역을 의미합니다. 군사 작전 구역이죠, 그러니까. 이 해당 지역을 단일 작전 구역으로 묶어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시어터 개념은요, 과거 미국 행정부에서 시작이 됐었고요. 이렇게 나가자고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설정하고 대만 유사 사태 발생 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갖다 공격했을 때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1월에 취임 이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억지력을 재구축할 것이고 미국은 대만 해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회담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는데 중국의 공격적이고 위압적인 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결속을 하고 있고 대중국 전략상 일본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유사시에 직면하게 되면 일본은 최전선에 서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도 이러한 원시어터 개념에 대해서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이렇게 쫙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한미군의 주둔 병력 가운데 4,500명이 향후에 괌 등 인도태평양 주변 지역으로 이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수의 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요, 이 원시어터 구상이 기존의 동중국해 시어터와 남중국해 시어터를 결합시킨 것이고 자위대 방위성 간부들이 고안을 해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전략을 만든 게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구상을 제안했던 이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이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염두에 두고서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일본이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이 사람이 필리핀 방문했을 때에도 일본과 필리핀은 동일한 시어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리핀하고 일본이 하나의 전구로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관저에서 근무하는 일본의 그 고위급 관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대만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여기서 말하는 유사 사태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일본도 전역에 들어가고 북한과 러시아가 연동해서 움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센카쿠 열도 문제도 대만과 관련이 있고 동중국해뿐만이 아니라 남중국해도 얽혀있다. 중국이 능력을 키워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이 대응해야 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적극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일본 측이 미국에 제안한 원시어터 구상입니다. 애초 미국의 전 정부가 이걸 구상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과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염두에 둔 개념으로 이제 이게 해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좀 보면은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만이 여기 있고요. 일본이요, 중국이 대만 침공을 강행할 경우에 빠르면 일주일 안에 지상부대를 상륙시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일 양국이 얼마 전에 있었던 중국 내륙과 근해에서 중국군의 훈련을 보고서 그 상황을 보고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요미우리 신문 최근 보도를 보면은요, 일본 정부의 그 고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군 각 부대가 동시에 작전을 시행하게 되면 대만 주변 해상 상공 봉쇄부터 지상부대 상륙까지 수일 정도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분석 결과는 당시 일본 총리한테까지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군의 대만 침공은 해군 함정의 해상 봉쇄, 대만 군사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 상륙함 또는 수송 헬기로 부대 투입 및 교두보 확보, 그리고 상륙함이나 민간 대형 화물선을 통한 부대, 그리고 전차 부대 투입,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양안이라고 그러죠. 양안. 대만과 중국 본토의 이 사이의 해협, 이걸 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안 문제 하면 그건 대만 문제와 중국의 그 문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군의 개입을 지연시킬 방법도 마련한 것으로 일본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요, 중국군은 미군의 주력 부대가 관여하기 전에 대만을 제압해야 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력 공격과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벌여서 미군의 개입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초단기전이 현실화되면 미국, 일본 등 주변 각국의 대응이 가능하느냐가 초점이 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대만에 거주하는 2만 명 정도의 자국민을 보호해야 되고, 대만과 가까이 있는 오키나와 등의 주민 피난이 과제입니다. 오키나와가 이제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부 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밑에가 오키나와 대만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이 2024년도 국방 예산을 과거와 비교해서 7.2% 증가하겠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이다, 선전된 숫자는 믿을 수가 없지만 실제로는 더 큰 폭으로 7.2%를 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튜버들도 얘기하지만 중국 부동산으로 망한다는 얘기만 하죠. 중국 부동산이 망하는 거하고 나라가 망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한국이 먼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중국 경제가 부동산 불황 등으로 침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에 투자한다는 의식적인 결정이 실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도 5월에 인도태평양 사령관이었던 당시에 에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현역 시절에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출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서면 입장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군현대와 군대 재편 등을 언급하면서 모든 징후가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는 시진핑 습근평의 지시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에퀼리노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3년 5월달에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국방대학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이제 배하경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센터장이신 분이에요. 군사전략연구센터장. 이분이 어떤 보고서를 썼냐면 대만 사태 발생 시 군사적 시나리오와 한국의 대응 방향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소논문을 쓰신 게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이거는 그냥 참고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하경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센터장, 군사전략연구센터장이 쓰신 소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사태가 일어나면 한국은 해상교통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 각각의 단계에서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일정한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연루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 연루의 위험이라는 것은 정치학 군사 용어입니다. 이때 대만 사태의 주도적인 플레이어가 아닌 종속 플레이어로서 한국이 어떠한 상황에 대면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미리 준비하는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 시나리오가 이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실제 대만을 공격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가 되느냐 하는 거죠. 미중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많이 있지만 실제 군사적 수준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그중 가능성이 가장 높은 5가지 시나리오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외교적 강압입니다. 외교적 강압은요,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1국가 2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시나리오고 중국의 외교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국가들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반발이 일어날 것이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해상연합훈련 등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의 해상봉쇄입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을 항공기와 잠수함을 이용해서 기뢰를 부설하고 봉쇄하고 대만근해 항해를 금지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대만의 외부 도움을 차단하는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이 유도탄을 갖다가 타격을 하는 겁니다. 이거 불가능할 것 같죠? 중국이 마음먹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과 일본을 상대로 미사일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중국이 군사적 위협으로 대만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대만 상륙입니다. 중국이 대규모 상륙 작전을 통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시나리오고 여기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중국의 양안 통일 목표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시나리오는 대만 주변 해상 전술핵을 투하는 겁니다. 전술핵 무기를 투하는 거예요. 중국이 전술핵 무기를 이용해서 대만 주변 해상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만의 독립을 막고 자신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들은요, 여러분, 중국의 대만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반영하고 있고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이유는 중국의 대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시나리오, 외교적 강압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1국가 2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이 선언은 중국과 대만 사이에 흔들림 없는 통합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행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거를 지지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중국의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력, 그리고 그것이 행사하는 외교적인 압박력을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가 뭡니까, 여러분? 중국의 대만 해상봉쇄입니다. 중국의 항공기와 잠수함을 통한 기뢰부설, 지대한 미사일 배치, 그리고 대만 근해를 상대로 해서 타격을 경고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필수 물자 수송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 항공기와 잠수함을 이용해서 기뢰를 부설하는 등 봉쇄 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미 미군들이요, 대만에 500명가량이 지금 주둔해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미. 그런 걸 감안하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는 대만 주변의 해상교통을 제한하고 안전을 위협하게 돼서 섬나라인 대만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것을 극도로 제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물자, 특히 원유 수송로가요, 이 대만 근해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양안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적 타격도 엄청 큽니다.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중국은요, 대만 근해에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해서 대만에 대한 항해 금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타격 경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은 급하게 중국에 제한된 제공권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대만의 필수 물자를 수송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제한적인 제공권을 이용해서 대만의 필수 물자를 공급해서 대만의 물자 부족으로 인한 소요를 방지하고 대중국 작전의 지속 능력을 보장해서 대만이 중국의 적대적 행위에 오랜 동안 견딜 수 있는 작전을 시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 여기 한국도 포함됩니다. 일본도 포함되고, 대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고 대량의 물자 수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부해역에서 무인 소외 작전을 실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동부해역과 무인 소외 장비를 배치해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유지하고 대량 물자의 수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런 조치는 대만의 안보를 강화하고 안전한 수송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국의 봉쇄 시도, 그리고 대만 해역의 타격 경고는 대만을 압박해서 최소의 군사작전으로 원하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깔려있고, 여기에 대응해서 미국은 중국의 제한된 제공권을 이용해서 대만에 물자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해주고,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과 함께 소해작전, 해상작전을 통해서 항로를 확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량 물자 수송을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 대만과 일본에 대한 유도탄 타격을 하는 겁니다. 유도탄은 뭐예요, 여러분? 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사일을 쏜다는 얘기죠. 대만도 쏘고 일본도 쏘고 일본을 향해서도 쏘고. 그럼 여기에 한국은 안 들어갈까요? 한국에도 쏩니다.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발생한 군사 충돌, 그리고 여기에 따른 미국의 대응 조치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가,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선언하니까 일본은 중국의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저지하려는 미국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대만 침공의 군사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을 공격 대상으로 선언해버립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일본에 대한 공격 선언, 이런 일본에 대한 공격 선언은 중국이 일본을 점령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러한 공격 선언은 일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동맹국에게도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경고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자국을 방어하는 다양한 군사적인 무기들, 탄도탄 방어 기술들, 군사적 기제를 작동해서 중국의 공격에 대응을 하고 정치적으로 오히려 미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대만과 중국 사이에 그런 여러 차례 그 위협적인 사건들이,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이걸 보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나리오가 뭡니까? 대만 상륙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이제 점점 더 군사적인 압박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포격과 공중 공격을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정 등 다양한 전술이 활용이 됩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을 봉쇄를 하고 대만과 일본에 대한 타격을 통해서 제공권 그리고 제해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중국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를 가상으로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대규모 상륙 작전을 실시하고 내륙으로, 그러니까 대만 내륙으로 진격을 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대만 주변 해상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뭐 중국 핵무기 많으니까.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본인들의 함대를 전개해서 저지합니다. 중국이 지대함과 공대함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미국이 함대 방공 능력으로 피해를 저지하고, 그런데 중국은 유령 함대, 미국의 함대가 밀집된 지역에 전술핵 무기를 발사해서 인근 함정을 파괴하려 시도하는 시나리오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 사령관은 2027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대만 사태가. 그래서 이러한 대만 사태가 실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한테는 해상교통로의 사용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종용받는 연루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영향이 엄청난 대만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주공산이죠. 전략물자에 대한 대안적 수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좀 넘어갈게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주요 물자는요,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해상교통로를 통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전략 원료를요, 동중국해의 수송로가 막히거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수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고, 통상자원부가 전략 자원에 대해서 수입선의 다변화 등을 평시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특히 대만 사태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대만의 학자들과 토론을 해보면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이 도발해서 미국이 한반도에 고착이 되면은요, 중국이 그 기회의 창을 이용해서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친중화돼 버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국이 한국을 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아파트 중국 애들이 사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지금 아무 생각 없고 다 마탱이가 가가지고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사실 그 반대의 상황은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만 사태를 북한이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고 어떤 대남 도발이나 무력 사용을 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깊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 사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한반도와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한반도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요,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적극 동조하면서 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그 원시어터 구상,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시어터 구상을 통해서 동북아 영내 안보에 주도적으로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일본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 완전히 지금 배제가 되어 있어요. 한국이 일본의 이런 전략에 휘말려서 국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껴서 같이 해야지. 왜 우리 빼놓고서 지들끼리만 하냐고, 미국하고 일본이.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런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이 원시어터 구상이요, 우리나라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한국을 대중국 전시동맹체제의 최전선으로 밀어 넣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기존의 대북 억지라는 종래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미일 동맹의 하위 동맹 체제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주종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정치 권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주공산입니다. 이런 사이에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동조를 하면서 방위비 증액하고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를 통해서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부응을 하면서 원시어터 구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미국 주도의 영내 안보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일본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일본의 움직임은요, 인도 태평양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일본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군사 대국으로 재부상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요, 우리가 그 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안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재무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게 바로 북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전략적인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안보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국익이 훼손될 수가 있죠. 이건 여러분 사실 국가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국익의 차원을 더 넘어서는 문제죠. 국가 생존의 문제죠. 예? 서바이벌의 문제입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 유사시에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서 훨씬 더 큰 안보적 피해, 그리고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한반도가 지상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지상전장. 그러니까 대만뿐만 아니라 한반도가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전은 우리가 하게 되고,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으니까 해공군만 도와주겠다, 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원시어터 전략입니다. 저는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저런 걸 할 때마다 열받습니다.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